네, 약간 좀 레트로 느낌이네. 뭐가요? 그 2026 시장 전망 세미나 이렇게 하고 글씨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약간 레트로 느낌. 요즘 또 고이연 같은 그런 거예요? 네, 하여튼 거기에 뭐 이선엽 대장님이든 등등 또 네. 많이들 오시니까 그런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또 직접 오프라인 오시면 또 그 네. 열기나 느낌 이런 것들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취재 가다 보면은 사실 네. 요즘에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들은 보통 온라인으로도 많이 음. 생중계를 같이 해야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죠 그래도. 네네네. 가서 느낌이 달라요. 그 뉘앙스랑 그 앞에서 보는 그 손짓이랑 이런 거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 네, 가야 됩니다. 네, 가실 수 있으면 시간 되시면 이왕이면 가야죠. 네, 가시면 네, 좋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환율 특히 네. 이제 지금 우리의 환율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게 일본 탓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환율 또 일본 환율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다이와 증권의 변정규 상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석 본부장. 그러니까 본부장들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상석에 앉으시는 분. 가장 상석이라는 거죠. 상석에 앉으시는 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인사할 오늘 여유가 없습니다. 네. 이 환율이 너무 지금 우리는 1,470원 넘었고요. 이제 1,500원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가 있어요. 네,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 10페이지 올려주시죠. 네.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왼쪽은 우리나라의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른쪽은 1년간 최근의 환율입니다. 예. 네. 사실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막 올랐었어요. 올랐었다가 내렸죠. 이제 미국이 금리나 뭐 한다 그래가지고 쭉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7월 달 있잖아요. 6월 30일이라고 제가 저기 딱 표시해놨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에서.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바뀌었어요. 추세가. 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3,500억 발표 났죠. 딱 그때. 오묘하게도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있는데 제가 일본을 안 넣어놨네요. 근데 일본도 오묘하게 이때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45엔대에서. 그래요? 네, 145엔대에서 이때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건 무슨 의미를 주는지 굉장히 극명하죠. 사실은 뭐냐면 지금은 뭐 수급이라든 보통 이제 사려는 세력, 네. 팔려는 세력. 사실 이 수급이 문제가 가장 크게 되거든요. 달러를 사려는 세력이 많으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려. 그다음에 달러를 좀 쟁여놔야겠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지 말아야겠다. 이런 수요가 더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빨리 지금 달러 바꿔갖고 뭘 좀 하려는 이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달러는 좀 갖고 있자 이게 더 많다는 말씀이세요? 면이 조금 더 강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얘기해 주셨는데 엔화는 지금 국제 메이저 통화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파운드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가중치도 이렇게 높은 통화인데요. 유로, 파운드, 엔화. 네. 사실 엔화가 파운드보다는 가중치가 조금 지금 이제는 더 높아요. 그래서 그래요? 유로 다음으로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화 유출 같은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환율이 달러 엔 환율이 막 오르는 거거든요. 거의 네. 같은 시기에. 이런 건 뭐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5천억 달러지만 경제국이면 우리나라보다 2배에서 2배 반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이게 보통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1년에 200억 달러라고 해도 약 30조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 조선 플랜트의 투자 그리고 10년간 나눠서 내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은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패키지가 아직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지급을 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일본은 지금 진짜 5,500억 달러 맞나요? 네. 그 거대한 자금을 언제 얼마나 빨리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발표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결정이
돼야지 발표가 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물론 그 돈 나가는 거 되게 안 되지만 200억 달러라는 어떤 한도를 뒀고 그럼 좀 우리나라 원화는 덜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이제 덜 하락해야 돼. 지금 최근에 본다면은 네. 엔화가 조금 더 하락폭이 커요. 네네네. 네, 하락폭이 크고 지금 N1 환율을 본다면 뭐 한 960원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N1 환율이 높아지는 거 그만큼 엔화가 강해지는 거고요. 네네. 내려가면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일본 백엔첩에 가가지고 네. 이제 뭐 80원 주고 사고 70원 주고 사고 그러면은 너무 이득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원화가 강해진 거거든요. 반면에 쭉 올라가면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960원까지 가다가 판때 83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재작년에. 근데 네. 이거 이제 쭉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게 또 하나의 변수. 이게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중국과 사드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당시 상당히 오래 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일 분쟁도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오래되면 우리한테는 환율이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뭐예요? 이제 사실 최근에 동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디와 동조해요? 일본과 예전에는 중국과 동조화가 그랬죠. 많이 일어났었는데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예.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위안화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올라가고 네. 위안화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네. 원화도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많아졌고 트럼프 네. 특히나 관세 정책 이후에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과 특히 일본 엔화 같이 가는 동조화 현상이 강해진 게 이 패키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더 강해졌어요. 우리가 일본이랑 같이 갈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있나?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두 통화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공이 그런데 많이 기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일 간의 분쟁이 조금 더 뭐 격화가 되고 오래 지속이 된다면 네. 지금 엔화 약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145엔대 달러 엔이 145엔대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저께 157 넘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57까지 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타카이치 총재는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사람. 네. 게다가 카타야마 재무상은 엔화 약세를 극히 싫어하는 네. 이 두 철의 여인 둘 다 이제 최초의 재무상, 최초의 총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한 사람은 엔화가 약세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일본이 좋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카타야마 재무상은 일본이 잘 되려면 120엔대로 내려와야 된다. 환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카타야마 재무상이 최근에 구두 개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안 먹혀요. 네. 안 먹혀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구두 개입 정도는 굉장히 힘들고 게다가 지금 중일 이슈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되면 BOJ의 금리 인상이 힘들어집니다. 예, 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내년에 특히나 타카야마 재무상이 굉장히 큰 부양 패키지를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네.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네. 예, 경제 성장률은 조금 올라갔지만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성장률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체감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내년에 정부가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고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국책은행들을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얘기를 해서 채권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면 또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고 하면 또 환율에는 영향이 옵니다. 이게 상방 요인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말씀을 드리면 1,400원대 위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내년 뭐 1, 4분기까지는 적어도 1,400원대에서 1,500원대 이런 환율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실수요자분들께서는 뭐 1,400원대 뭐 초반이나 이렇게 내려올 왜냐하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환율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죄송합니다. 레인지권 안에서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낮을 때는 실소유자분께서는 매수하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본 엔화랑 한국 원화랑 동조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투자 금액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왜 연동성이 요즘에 높아진 거예요? 뭐 외교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외교적으로 좀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본다면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또한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 기준금리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론적인 면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이론적으로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신용등급도 높고 하기 때문에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미국의 신용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는 사실상 낮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역전돼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좀 높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환율이 뭐 기준금리가 0.5%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매우 낮거든요. 미국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지금 상단이 4%니까 뭐 3.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이것이 쭉 내려오면 환율도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역전돼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그런 기반 하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요 정도로 가면 저는 약간 좀 걱정은 좀 되는데 이 상황은 계속 유지가 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물가도 상당히 수입 물가나 이런 거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네, 이제 물가 사실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요즘에 산업에서 구매팀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량의 그 일단 달러 기준, 그러니까 저기 원화 기준으로 그 예산을 받잖아요 회사에서. 그럼 그 원화 기준으로 이제 달러로 환산해서 내가 그러면 뭐 몇 톤 몇 톤 이렇게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달러가 갑자기 비싸지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사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구매팀도 요즘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이걸 보실게요. 실질 실효 환율 이걸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실질 실효 환율. 예, 이게 물가 가만.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물가를 고려한 환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지수로 100이 기준인데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실질 실효 환율이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하는 걸 주로 이제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네. 이게 보면 105에서 115 사이가 보통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격이 물가 수준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왼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85선이에요.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만큼 다른 나라 대비 20% 이상 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그만큼 유리해졌습니다. 수출은 그래요. 유리해졌는데 좀 전에 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입할 때는 그만큼 비싸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물가가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이 앞으로 오를 수가 있고요. 이 지금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평균 환율 뭐 종가 기준 1130 정도 됐었기 때문에 1300원대 제가 이렇게 금을 그어놨잖아요. 네. 1300원대 위에서 거래됐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있더라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99년도 특히나 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입도 많이 있었고 통화 수합을 통해서 환율 안정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에 걸쳐서 1,300원대 위에서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를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수출에 유리하다는 것도 예를 들면 뭐 비슷비슷한 밥솥 10개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의 환율이 떨어져서 얘 원래 한 100달러씩 하던 거 얘만 한 90달러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경쟁력이 생겨서 더 많이 사는 이게 이제 원래 환율 떨어지면 우리가 수출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이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게 우리가 환율
더 떨어진다고 어디 뭐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얘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혹은 화장품도 뭐 캐대언 떠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한국에 뭐 누가 쓰던 거 이거 10달러 했는데 12달러로 오른다. 혹은 그러니까 10달러였다가 8달러로 떨어진다고 더 많이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더 그렇게 막 경쟁력 생기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우리한테 진짜 수출 경쟁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과거의 이론에 너무 그냥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희가 뭐 수출을 잘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 같고요. 게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옛날 같이 수출에 전폭적으로 좋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생산 기지에서 이제 생산하는 물량도 그런 굉장히 것도 많이 많고, 예, 맞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뭐 최종 조립은 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는 뭐 수준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제품의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기 전 뭐 반제품이나 재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가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인건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은 반드시 좋지만은 않아요. 수입해가지고 이것을 최종 완제품을 부품을 조립해서 그렇기도 수출을 하겠네요. 한다 네네. 하면은 사실은 수입품 가격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 저하가 수출 가격의 어떻게 보면 호재로 인한 수출 가격 어떻게 보면은 뭐 호재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입 가격이 더 비싸지면 수출 가격을 뭐 반드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갑자기 반영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부품 가격이나 원재료는 오르잖아요. 오르죠. 네. 네. 그럼 이건 어때요? 해외 투자가 너무 많아서 원화 약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에 대한 그 일정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외환위기 때 니네 뭐 그 해외 여행 간다고 이 매국노라고 했던 거 그런 거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상 숫자를 보면은 해외 투자에 나가는 양 조금 전에 우리가 박 이사님 때도 자료 봤지만 막 수백조가 나가고 있으니 맞나? 맞죠? 아무튼 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매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렇게 뭐 특히 특정 섹터가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오르는 경향은 있지만 일단 그 외환 시장을 좀 잡아야 되겠다. 네.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다가 지금 조금 정체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추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 추세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에서 플러스가 나도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에서 이익이 나도 외환에서 환율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서 이것을 더해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은 벌어야지 내가 플러스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러니까 들어오기 어렵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내려가는 추세다. 네. 그러면 주시장이 조금만 괜찮아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1,400원, 1,450원 이렇게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세를 취하게 되고 하반기에 근데 내년 하반기에 분수령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중간 선거 11월에 있죠. 그 네.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뭐 미국 뭐 정치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 보긴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그 데이터에서 보면 재선 대통령이 네. 한 번도 중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대요. 재선 대통령이 그래요. 네. 예, 한 번도 중간 선거에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 중에 중간 선거는 반드시 지더라.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이 트럼프는 이게 띄엄했으니까. 한 번 뛰었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과거의 어쨌든, 데이터를 과거 보면 데이터에서는. 대체로 중간 선거 지더라. 근데 분위기는 지금 트럼프한테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 전에 그 뉴욕 시장이나 뭐 이런 몇몇 군데 선거에서도 그렇고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앱스타인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뭐 알 수 있겠죠. 내년 하반기에 그래서 9월 정도 되면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잖아요. 네. 이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을 잃게 된다. 그러면 네. 확실하게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공약을 했던 뭐 3,500억 달러 이 재투자 미국 투자가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또 정치 외교적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 특히나 트럼프 정책을 굉장히 우리가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많이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치적 영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경제 금융에. 근데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달러를 어떻게든 보유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투자가가 됐건 그런 니즈가 많고 그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로 원화, 엔화 다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트럼프니까 네. 트럼프의 힘이 빠지는지 계속되는지를 볼 수 있는 내년 중간 선거가 외환 시장에서는 약간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한 가지 또 이제 변수는 뭐냐면요. 네. 지금 이제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가 경제 사이클 상에 항상 돌고 도니까요. 지금 이제 고용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상황. 실업률도 어저께 발표된 거 보면은 네. 4.4%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뭐 고슴도치 잡는 놀이를 했었잖아요. 두더지 잡는 거 이렇게 네네. 치는 거. 이거 잡으면 고슴도치요? 예? 두더지. 두더지.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셨어요. 또 굳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면 부르고. 이거 잡으면 이게 튀고 저거 네. 잡으면 네. 튀고. 그래서 정말 이제 굉장히 빨리 이것을 갖다 돌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물가와 고용 사이에 외줄타기가 내년까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 건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우리나라요? 미국이요. 미국이. 미국이지만 미국 기준으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크게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요즘에 일본 엔화 많이 떨어지면서 엔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엔캐리 청산 얘기 좀 나오거든요. 그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면 네. 엔화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이제 환율이 그러면 달러 엔 환율이 쭉 떨어져야 돼요. 예.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엔화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엔화의 금리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쭉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면 투자가 더 그쪽으로 몰려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어야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요.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중일 이슈 때문에 지금 네네네네. 환율이 그게 지금 악재입니다. 엔화 약세의 추가적인 요인이에요. 네. 더 약세가 돼서 뭐 청산되고 이 시나리오는 거의 가능성 없다. 청산에 이제 집으로 갔다고 봐요. 당분간. 그래요? 청산이는 집에 갔다. 네, 그건 이제 아예 머리에서 지우시고요. 아예 지워요? 네, 당분간 그냥 엔화를 갖다 필요하시면 그때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 놀러 가기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놀러 오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다음에 일본 더 약하고 하니까. 네. 근데 중국은 일본에 직접 이제 안 갈 거니까. 네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고 우리는 이제 일본 가고. 지금 증시 테마잖아요. 지금 딱 그 증시 테마. 근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 분인지 대만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많긴 합니다. 그리고 아,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근데 많죠. 분명히 거기에는 환율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있지.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서구권에서도 우리나라 원화가 그렇지. 얼마나 맞아요.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새 나라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네. 네. 자, 새나라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변정규 본부장님, 상석 본부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즈덤 칼리지 지금 난리입니다. 그쵸. 네, 난리 났어요. 네, 이 난리통에 빨리 들어오셔야지. 네. 이 전쟁통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여기 뭐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그거 빨리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 자, 싶은데. 지금 보면은 뭐 네. 유명하시죠? 정의원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의사였었고 네. 지금은 그 저속노화 네.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윤지호 경제평론가 네. 중국 관련돼선 안유화 박사 정말 쟁쟁한 분들이 지금 위즈덤 칼리지에서 네, 계시고 교수님으로 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1일하고 13일에
연말 강연 레이스가 있는데 오픈 강연이죠. 여기에 김승호 회장 스노우폭스, 예. 예, 그다음에 정의원 아까 소장님 그리고 송기령 작가, 예, 이분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와서 지금 강의를 하시니까 그 오프라인 강의에도 오실 수 있도록 좀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월요일에 뵙고요. 오프닝 벨 라이브는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